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해외의 기괴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델마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곳에는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51세 남편 이름 피터 포르코. 그는 법원에서 서기로 일을 했고 부인 조아는 아동 언어 병리학자로 일을 했습니다. 이들 부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조나단, 작은아들은 크리스토퍼, 이렇게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함께 살아가고 있었죠. 이 단란한 가정에 끔찍한 일이 발생을 한 건 2004년 11월 15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직장 동료였던 마이클 하트가 좀 뭔가 이상하다? 라고 느낀 날인데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던 피터가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하질 않은 겁니다. 왜 출근도 안 하지?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받지도 않는 거죠.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집으로 직접 가보게 됩니다. 그런데 남의 집이다 보니 벨을 눌러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매우 조용한 곳이었던 거죠. 안을 어떻게 살펴보지? 라는 생각에 집 앞 창문 쪽, 그 안쪽 너머를 살짝 들여다봤는데 매우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피터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한 남성이 거의 얼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아주 많은 피 위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죠. 경찰은 출동하자마자 폴리스 라인을 치고 이 집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현관 입구에 쓰러져 있던 남성, 그 남성은 남편 피터가 맞았습니다. 피터는 사망한 채 발견이 됐는데요.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을 거의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깨진 상태, 몸도 약간 어딘가 찔린 형태, 피도 엄청나게 많았죠. 약 16회 정도 도끼에 맞은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혈액이 엄청나게 나와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이 됐죠. 뿐만 아니라 침실 쪽을 가봤는데 침실도 어마어마하게 난리가 난 상황이었습니다. 침실에는 한 여성이 있었는데 부인 조안이었습니다. 조안도 도끼의 물건으로 엄청나게 가격을 당해 얼굴 형태를 거의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턱뼈가 함몰되어 있는 상태였고 약간 뇌의 일부가 바깥으로 보여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엔 당시 범행 도구로 보이는 것도 확인이 됐죠. 길다란 게 하나 보이십니까? 바로 도끼입니다. 정확히는 소방용 도끼인 거죠. 이게 범행 현장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즉, 이 도끼를 가지고 이 부부를 누군가가 공격한 겁니다. 그리고 얼굴 위주로, 몸도 찍혀있지만 얼굴 위주로 정말 심하게 내리찍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남편을 사망했지만 부인이었던 조아는 호흡과 의식이 조금 남아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하기 전에 경찰은 의식이 있는 조안에게 묻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건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니 사람이 죽어가기 직전인데 빨리 병원을 보내야지 뭘 물어보는 게 말이 돼? 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거 꼭 물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미국에 있는 증거법인데 임종시의 진술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사망하기 전 혹은 사망할 걸 염두에 두고 한 모든 증언은 재판 당시에 피해자가 진술할 수 없거나 혹은 사망한 상황이어도 증언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물어본 거죠. 경찰의 입장에서도 이미 턱부터 두개골까지 엄청나게 손상되어 있는 사람이라 이게 아마도 임종시의 진술일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확인을 먼저 해본 거죠. 경찰은 물어봅니다. 예, 아니오로만 하세요. 혹시 아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에 조아는 끄덕입니다. 그러면 혹시 가족입니까? 라는 말에 끄덕입니다. 그러면 큰아들 조나단입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요 라고 합니다. 그럼 작은아들 크리스토퍼입니까? 라는 질문에 끄덕입니다. 그리고 조아는 병원으로 바로 이송되지요. 용의자는 이 집의 작은 아들, 바로 크리스토퍼였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정말 이상한 미스테리 두 가지를 남기게 됩니다. 하나, 바로 이 집안의 흔적입니다. 자, 여러분, 포르코프 부부의 집은 완전히 초토화 상태였는데요. 피가 엄청나게 나와 있던 거죠. 누군가가 집에 도난 경보기, 문이 따르릉 울리는 경보기를 부쉈고 전화선도 끊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창문에 구멍을 내고 침입한 흔적, 그리고 이 안에 혈액이라는 게 있는 건데요.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침실에서 부인 조안이 가격당이고 피가 엄청나게 나와 있었죠. 남편은 현관 쪽에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공격을 당했고 남편은 어느 정도 의식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상황에서 바깥에서 또 공격을 당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움직였다라는 얘기니까 뭐 침실 쪽에서 현관대까지 이렇게 움직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집안 곳곳에 이런 흔적들이 남게 됩니다. 자, 누군가가 바닥을 이동한 모습이죠. 발자국이 보이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만 끝나지가 않습니다. 화장실 세면대입니다. 뭐 그냥 움직이면서 비틀비틀거리면서 손 댄 거 아니야? 아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피를 묻힌 채 걸어 다녔고 그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사용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 어떤 뜻이냐면 정말 놀라운 건데, 피를 흘리며 피를 밟고 피가 난 상태에서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사용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게 범인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 범인이 피를 묻히고 그냥 뭐 왔다 갔다 했나 보다. 근데 여기에 남아있는 피는 남편 포르코의 피입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 발자국부터 남아있는 모든 지문들 전부 다 남편 겁니다. 남편 피터의 지문들이지요. 어디에 묻어 있었냐면 접시, 요리, 그리고 세면도구의 면도기, 그리고 세척기, 도시락, 이런 부분에 모든 지문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얘기로 이해가 되는 거냐면 잠을 자다가 공격을 당했습니다. 공격을 당하고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렸던 남편 피터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원래 일상생활을 한 겁니다. 그냥 자기가 피를 흘리고 자기가 죽어간다는 것, 그리고 옆에 아내가 죽어간다는 것도 모른 채로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고 변기를 썼고 주방으로 가서 점심에 먹을 샌드위치를 쌌고 식기세척기를 그릇을 씻고, 그리고 작은 아들 크리스토퍼의 주차 위반 고지서에 사인도 했습니다. 즉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다가 현관 쪽에서 과다출혈로 쓰러지며 사망해버린 겁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라는 이야기죠. 즉 이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게 가능해?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평상시에 활동을 한 겁니다. 몸에 배어있는, 늘 오랫동안 했던 활동들, 주변의 사물에 대한 인식이 덜 돼 있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뇌가 깨져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사리분별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주변 상황을 인식하지 않고 원래 생활 패턴대로 움직인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사망한 것도 몰랐다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크리스토퍼는 집에 없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집에서 약 370km 떨어진 로체스터 대학교 기숙사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 거리를 이동하려면 370km, 뭐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죠. 막히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3-4시간 정도 운전을 해야 됩니다. 자기는 거기 있었는데 제가 왜 범인이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경찰은 혹시 모를 진술의 신빙성, 왜냐면 아내 조안도 머리를 다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해서 용의자까지도 전부 확인해보지만 나머지 용의자들은 알리바이가 명확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질문을 해본 거죠. 혹시 거리는 길지만 하루아침에 6시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죠. 크리스토퍼가 운전을 해서 집에 와서 부모를 살해하고 다시 기숙사로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 증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크리스토퍼가 저 학교 기숙사에서 잠을 잤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로체스터 대학교의 CCTV에 이게 거짓말로 판단이 됩니다. 그는 대학교에 있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그가 타고 다녔던 노란색 지프차가 11월 13일 밤 11시 30분에 기숙사를 나가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리고 15일 오전 8시 30분에 그대로 돌아오는 게 확인됩니다. 즉 밤에 나갔다가 아침에 돌아왔다는 얘기지요. 그럼 물론 나갔다가 돌아왔다는 걸로 무조건 범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집으로 왔는지도 중요하죠. 증거 두 번째입니다. 바로 CCTV 영상입니다. 로체스터 외가 뉴욕주의 스루웨이 톨게이트 직원이 11월 14일 오후 10시 45분쯤, 즉 대학교에서 떠나 몇 분 지나지 않은 상황이죠. 노란색 지프 랭글러가 엄청난 속도로 톨게이트에 진입을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패스 같은 걸로 내지 않고 현금을 지불하고 갔습니다. 라고 진술을 합니다. 확인을 해봤는데 실제로 하이패스 같은 기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거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감추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이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에 낸 현금에서 크리스토퍼의 DNA까지 확인됩니다. 즉 크리스토퍼는 분명히 자기가 집에 거기 기숙사에 있었다고 했지만 차를 타고 바깥으로 나온 게 맞는 겁니다. 세 번째, 로체스터 대학교 학생들은 자기가 밤에 기숙사에서 크리스토퍼를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합니다. 자기는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굳이 얘기하면 아침 9시에 운동하는 걸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시 반에 들어왔으니 당연히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는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신고 전화에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아침에 경찰이 전화를 크리스토퍼에게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정확히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살아있다 라는 이야기에 크리스토퍼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누가 그랬대요? 왜요? 저는 여기 자고 있었는데? 저는 그건 몰랐어요. 그리고 몇 분 있다가 다시 경찰서에 전화를 합니다. 근데 이 멘트부터 이상합니다. 저 부모님이 죽었대요. 일반적인 아들이 부모님이 사망했을 때 할 수 있는 표현과 대화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의심이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던 겁니다. 정황 증거상 집에 왔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걸 거짓말했고 생존자였던 어머니가 범인을 아들로 지목을 했다는 거죠. 경찰은 그럼 이제 기소를 하기 위해 범행 동기를 찾아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확인을 해본 결과 크리스토퍼랑 부모님은 사이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돈 문제였는데요. 크리스토퍼는 자신의 학비와 그리고 학비를 내야 되는 돈과 그리고 추가적인 대출을 받아서 이 차를 구매한 겁니다. 지프 랭글러 차량을 구매한 거죠. 속된 얘기로 학비 가지고 딴짓한 겁니다. 근데 로체스터 대학에서 정학을 당하게 됐는데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게 돈을 내야 되는 문제죠. 그 돈을 내야 되는 상황에서 자기가 돈을 딴 데 썼으니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 약 3,700만 원의 대출을 다시 받습니다. 그걸로 학비를 냈는데 대학에서 이거 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판단착오했네. 너 성적이 잘못된 거라서 이거 너 우리 돈 냈던 거 다시 돌려줄게 라고 아버지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아버지가 확인을 해봤더니 크리스토퍼가 자신의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땡겼다, 즉 대출받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금액이 부채가 약 5만 달러 이상으로 확인이 됩니다. 아버지 피터가 살해되기 2주 전 아들에게 이메일로 남겼습니다. 너 한 번 더 내 신용 이용하면 나 이거에 대해서 너 경찰로 조사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 말아라. 난 너의 미래를 분명히 걱정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부모님과 함께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부모가 갖고 있었던 보험금, 부모가 사망하면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돈, 형과 나에게 돌아오는 돈 약 100만 달러. 100만 달러의 보험금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크리스토퍼가 이런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범죄에 대한 정황 증거가 다 확인됐고 범행에 대한 목적, 동기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기소를 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어머니였던 조안이 살아납니다. 즉 멀쩡한 상태로 수술이 잘 된 거죠. 정말 다행인 겁니다. 근데요, 그냥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옆이 누군지 아십니까? 도끼로 얼굴을 3번을 찍혔고 턱이 부러지고 뇌가 노출되고 한쪽 눈이 파열되어서 원래의 얼굴이 사라진 조안입니다. 같이 나타난 사람, 크리스토퍼입니다. 조안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크리스토퍼의 편에 섭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안 그랬어요 라고 진술을 번복한 거죠. 저는 그런 경우 없는데 아들이 우리를 왜 죽여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재판이 이상하게 흘러가 버린 거죠. 이게 무슨 상황이지? 아니, 처음에는 맞다고 하더니 이젠 아니라고 하니 그 최초의 목격자이자 생존자이자 증언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결국 재판은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이 됐죠. 크리스토퍼의 형 조나단은 크리스토퍼가 부모님 집의 보안장치 코드도 알고 있는데 코드를 입력하지 않고 일부러 부신 것 같다,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이웃 주민의 조사 결과까지 나오는데 사건 당일날 크리스토퍼의 차가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라는 진술도 나왔던 거죠. 하지만 크리스토퍼의 변호사는 부모를 폭행하고 죽였다라는 물리적 증거를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어떠한 지문의 흔적, DNA 흔적이 나오지 않았으니 말이죠. 집 안에 크리스토퍼의 지문이나 흔적이나 DNA가 나오는 건 정상적인 거니까 말입니다. 자,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또 하나 얘기를 합니다. 아니, 만약에 이 이야기가 맞으면 자기가 다시 끌고 갔던 차 랭글러 안에 아버지의 혈액, 어머니의 혈액이 묻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차 안엔 혈액이 아무것도 없다. 크리스토퍼는 범인이 아니다 라고만 주장을 했죠. 헌데 크리스토퍼에 대해서, 범행에 대해 이 피에 대한 흔적이 아니다라는 것, 잘못됐다라는 게 체크가 된 게 있었습니다. 당시에 수의사의 증언이 따로 있었는데 피를 차에서 찾지 못했던 이유가 원래부터 피를 제거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어떻게 닦는지를 대학교 수업 때 배웠다. 수의학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흔적을 지우는 방식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크리스토퍼의 변호인은 엄마, 즉 목격자의 진술이 번복되었다, 즉 무죄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배심원들은 증언과 크리스토퍼의 정황들을 살펴보며 결국 2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고 2006년 12월 12일 판사는 크리스토퍼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합니다. 이후 클린턴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항소를 하려고 했지만 법원은 기각합니다. 아직도 억울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모를 죽이지 않았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죽어가는 줄 모르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던 남편 피터, 아들의 주차 위반 고지서까지 서명을 했다. 그리고 이대로면 패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도끼로 찍혀 엄청난 부상을 입었지만 그 아들을 보호했던, 그리고 감쌌던 어머니 조안입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 피터 포르코 살인 사건은 세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조안이 실제로 사건을 기억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아들을 감싸는 건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물론 이걸 일부러 감싸는 거라면 잘못된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내용 그대로라면 희대의 패륜 살인마는 크리스토퍼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 영화로까지 제작이 됩니다. 로미오 킬러라고 불린 영화였지요. 자, 근데 이 영화가 개봉할 당시에 크리스토퍼는
내가 여기에 나가는 내 얘기가 이렇게 나가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나가는 거에 대해 분노해서 소송까지 걸게 됩니다. 즉 왜곡시켰다는 이야기죠. 정말 크리스토퍼의 말을 믿어야 될까요? 분명 정황 증거는 모든 걸 크리스토퍼를 가리키고 있고 크리스토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요. 크리스토퍼의 이름은 크리스토퍼 포르코입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요. 만약 정말 본인이 범인이라면 정말 부끄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건은 정말 많은 의문점을 갖게 하는 살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황 증거는 명확하지요. 여러분의 생각도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아니, 첫 번째 우리가 갖는 이제, 이게 가능해? 라고 느껴지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남편 피터가 어떻게 그렇게 도끼를 16번을 가격을 당했는데, 그걸 몰랐지라는 이야기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학자들 의견은 그거예요. 신경세포가 끊어졌고, 인지 능력에 대한 게 끊어진 상황. 그러니까, 뇌가 손상이 온 건데, 속된 얘기로 얘기하면 이제 무의식적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신경이 손상되어 있고 살이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이 깨진 상황에서 나머지는 활성화가 돼 있던 상황. 여러분도 어떤 뭐 기사 같은 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뭐 외국에 보면 뇌를 관통해가지고 쇠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뚫고 들어갔는데 사람이 멀쩡했거든요. 자기가 찔린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뇌가 찔렸고 뇌가 관통되는지.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느 부분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행동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마 피터는 당시에 거의 사망과 같은 상태였고 뇌가 이미 이제 깨진 상황, 뭔가 그러니까 상황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고통을 느끼는 거에 대한 모든 게 깨져 있고 그냥 원래 늘 그랬던 대로 원래 법원 서기로 오랫동안 일을 했으니까 자기가 원래 했던 행동 패턴의 의식대로만 움직이다가 출혈로서 사망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건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 뭐 과거의 사례들로 봤을 때 뭐 뇌가 어떻게 됐는데도 됐다. 이런 이야기들로 이제 쭉 붙여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엔 이게 되게 신기하다, 되게 미스테리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쪽 부분으로서 설명이 된다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조안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조안이 나중에 이야기를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조안은 어렸을 때의 크리스토퍼를 기억한다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크리스토퍼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 그러니까 기억이 많이 깨졌고, 왜냐면 이제 뇌에 손상이 왔고, 수술을 오래 했고, 사고 후유증으로 기억을 못하니까, 당시에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정확한 진술이 나중엔 바뀐 거죠. 그리고 자신의 머릿속의 기억은 옛날의 크리스토퍼예요. 예전의 내 아이. 그 크리스토퍼라고만 기억을 해서,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는데, 얘가 왜 나를 그렇게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한, 그래서 아마 나중에 진술을 번복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조건 감싸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기억이 안 나서.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엄마의 입장에서 자신의 아들이 살인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당연히 그게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상황적으로만 보면. 그래서 그 내용을 전달을 따로 이제 그쪽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전달이 된 거고, 크리스토퍼는 실제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나왔던 내용 중에 소시오패스와 관련됐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걸 되게 많이 이용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학자금을 내야 되는 건데 그걸로 지가 원하는 걸 샀고,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잘 안 됐을 때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자신의 목적과 자신이 하고 싶은 걸 위해 다른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밟고 가는 거잖아요. 그건 거의 가족까지 들어가는. 그래서 아마 소시오패스의 확률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이해하는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이 사건은 외부에서 나왔던 얘기로는 아버지는 살아있다가 나중에 이제 일상적인 활동하다가 사망했으니 미스테리하고, 엄마는 진술을 번복해서 미스테리하고 이런 얘기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어머니 아버지는 그날 사망한 거죠. 왜냐면 아들이 휘두른 도끼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아들은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강도처럼 보이기 위해서 위장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흔적들,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나도 빼박인 게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고 뭐가 났으면 그 안에서 흔적이라는 게 나와요. 다 닦았다 치더라도 흔적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그 집에 관련된 사람일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집 안에서 DNA가 나와도, 그 집 안에서 지문이 나와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은 가족밖에 없거든요. 모든 범죄는 흔적이라는 게 어쨌든 남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흔적들이 남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고, 그래서 범인에 대해서는 이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했고, 결국에는 그거에 대한 흔적들을 다 찾아낸 거죠.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당시에 집에 왔었다는 것도 확인이 됐었고, 그래서 그 이야기들까지 내용들이 이렇게 저렇게 진행된 게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 내용이었습니다.